오늘의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하실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 눌러주시면 소중한 여러분의 사연을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대리석 바닥이 유난히 반짝이는 날이었습니다. 천장까지 이어진 통유리 너머로 겨울 바다가 보이고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가는 큰 회사 로비였습니다. 그 한가운데 제 아들이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42, 김진우. 구겨진 정장 바지, 다른 구두, 며칠은 손대지 않은 수염. 두 손에는 서류 뭉치를 꽉 쥔 채 손가락 마디마다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가 손에 들고 있는 종이 위에 적힌 글자를 저는 또렷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개인 파산 신청서, 신청인 김진우, 제 아들 이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오가면서 이 장면을 힐끗 바라보았습니다. 누군가는 발걸음을 늦추고 누군가는 일부러 시선을 피하며 빨리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누구 하나 이 자리로 다가와 말을 거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버지, 아들이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이미 갈라져 있었고 눈은 벌써 충혈된 채 눈물로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제발 저 좀 살려주십시오. 그 말은 형식이 아니었습니다. 그 아이는 정말로 지금 제 앞에서 살려달라고 매달리고 있었습니다. 이 서류에 아버지 도장만 찍어주시면 저는 감옥은 안 갑니다. 갚지 못한 빚은 정리되고 법적으로 정리만 되면 저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다 제 잘못입니다. 제가 욕심을 부렸고 제가 잘못 판단했습니다. 아버지께 뵐 면목이 없습니다. 그래도 저는 제 아이들의 아버지입니다. 아이들 앞에서 죄수복 입은 아버지는 되고 싶지 않습니다. 아버지, 제발 한 번만 저를 살려주십시오. 로비 안공기가 더 무거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아이를 내려다보며 몇 달 전 제가 서 있던 골목을 떠올렸습니다. 인천 변두리 폐지창고 앞 골목. 축축한 바닥, 녹슨 철문, 비닐이 바람에 부딪히던 소리. 붉은 미등이 골목 모퉁이를 돌아 사라지던 순간. 그날 저는 제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이 사람은 그날 저를 그 골목에 내려놓고 떠났던 바로 그 아들입니다. 저는 천천히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진우야, 이름을 부르는 데에도 입술이 잠깐 굳었습니다. 아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에 맺힌 눈물 너머로 제가 비쳤습니다. 한때는 이 아이가 제 목에 매달려 아빠는 슈퍼맨이야 하며 웃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진우야, 이번에는 조금 더 또렷하게 불렀습니다. 너는 나를 어디에 버렸는지 기억하느냐? 그 한마디에 진우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아버지, 그건 그때는 제가 제정신이 아니었고 폐지창고, 저는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낡은 철문 앞 골목, 축축한 바닥, 종이 더미 옆. 너는 내 아버지를 캐리어 하나 남겨놓고 그 옆에 세워둔 채 차를 돌려나갔지. 진우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그날 이후로 하루도 편하게 잠든 날이 없습니다. 돌아가야지, 모시러 가야지 수백 번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문을 두드릴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눈을 다시 마주 볼 자신이 없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사람으로 봐주실까? 그게 너무 두려웠습니다. 저는 그의 변명을 끊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하나만 더 물었습니다. 그날 너는 나한테 뭐라고 했느냐? 진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입이 몇 번이나 달싹거리다가 겨우 소리가 나왔습니다. 잠깐만, 그렇게 말했습니다. 잠깐만 여기 계세요. 상황 나아지면 다시 모시러 오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잠깐만. 제가 그 단어를 입에 올리자 진우 눈에서 굵은 눈물이 후두둑 떨어졌습니다. 진우야. 저는 허리를 굽혔습니다. 대리석 바닥에 차가운 기운이 무릎으로 전해졌습니다. 무릎 꿇은 아들과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거의 같은 높이에 서 있었습니다. 진우야. 잠깐이라는 말이 얼마나 긴지 너는 알고 있었느냐? 아버지, 그리고 너는 내 이름으로 된 땅 이야기를 언제 처음 들었느냐? 진우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부정하기 어려운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정확히는 정확히 2년 전이다. 그렇지 않느냐? 아들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오늘 구청에서 그러더구나. 2년 전에 내 이름으로 된 땅을 누군가 조회했다고. 영수증에 조회인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김진우. 로비에 서 있던 몇 사람이 슬쩍 이쪽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그때부터 너는 알고 있었지 않느냐? 내 아버지가 내가 짐이라고 여긴 이 늙은이가 사실은 200억 보상 대상자라는 것을. 멀리 벽에 기대 서 있던 유라는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눈물 자국이 손등을 타고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입만 몇 번 열렸다 닫혔을 뿐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진우야, 내가 나를 버린 건 가난 때문만은 아니었다. 내가 나를 짐이라고 여긴 건 단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 계산에, 내 계획에 걸림돌이 될 것 같아서였겠지. 아버지, 진우는 흐느끼듯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았던 건 아닙니다. 돈 욕심에 눈이 멀어서 사랑하는 법을 잃어버린 겁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저 정말 다시. 저는 잠시 눈을 감았다 뜨고 품 안에서 갈색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여기 온 것이다. 봉투를 아들 앞에 떨어뜨렸습니다. 종이가 바닥에 부딪히며 작게 울렸습니다. 진우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집어들고 안에 서류를 꺼냈습니다. 재산 분할 및 상속 포기 확인서, 제 이름으로 된 재산에서 진우 몫을 스스로 포기한다는 확인서였습니다. 아들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아버지, 이게 뭡니까? 오늘 내게 들고 온 대답이다.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허리를 펴자 통유리 넘어 바다가 수평선까지 이어진 모습으로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제 아들은 무릎을 꿇어 제게 살려달라고 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아이를 버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제 인생을 다시 이 아이에게 맡기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아버지가 폐지창고 골목에 버려졌다가 어떻게 500억의 주인이 되었는지, 그리고 그 돈으로 무엇을 선택했는지에 대한 사연입니다. 이 이야기의 시작은 이 번쩍거리는 로비가 아닙니다. 제 아들이 저를 버려두고 떠났던 그 어두운 골목에서 시작됩니다. 그날은 바람이 유난히 거센 날이었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지나고 제가 잘 아는 상가 거리를 벗어나자 창밖 풍경이 조금씩 낯설어졌습니다. 전봇대 사이 간격이 멀어지고 가로등 불빛도 띄엄띄엄 보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레 말문을 열었습니다. 진우야, 오늘은 어디로 가는 거냐? 운전대를 잡은 진우는 앞만 보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조금만 더 가시면 됩니다. 아버지, 말투는 공손했지만 마지막 끝이 급하게 닫히는 소리였습니다. 옆자리에서 며느리 유라는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아버님, 허리는 괜찮으세요?
하고 먼저 물었을 텐데 그날은 입술만 꼭 깨물고 있었습니다. 차는 점점 좁은 길로 들어섰습니다. 가게 간판이 한동안 보이지 않았고 집들도 뜸해졌습니다. 이 길은 내가 알던 길이 아닌데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문득 익숙한 지명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기. 예전에 내가 다니던 공장 근처 아니냐? 진우가 짧게 입술을 한번 적신 뒤 대답했습니다. 네. 아버지 예전에 출퇴근하시던 라인 쪽입니다. 그 한마디가 이상하게도 마음을 더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익숙한 곳이니까 여기 두어도 괜찮겠지. 어쩐지 그런 속마음이 숨겨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차가 마지막 골목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바람이 비닐천을 때리는 소리가 골목 안에서 웅웅 울려 퍼졌습니다. 브레이크가 밟히고 차가 멈췄습니다. 엔진 소리가 꺼지자 갑자기 세상이 너무 조용해진 것 같았습니다. 다 왔습니다, 아버지. 진우가 먼저 내렸고 유라도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저도 문을 열고 내렸습니다. 콘크리트 바닥이 축축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발끝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골목 끝에는 녹슨 철문이 하나 서 있었습니다. 철문 위로는 간판이 삐뚤게 매달려 있었습니다. 삼성재지 수거장. 한때는 누군가가 정성 들여 걸어두었을 이름이겠지요. 지금은 글씨 일부가 벗겨져 겨우 읽을 수 있을 만큼만 남아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압축되지 않은 종이 뭉치와 골판지 더미가 비닐에 쌓인 채 쌓여 있었습니다. 축축한 종이 냄새와 먼지 냄새가 뒤섞여 올라왔습니다. 트렁크 여는 소리가 들려 돌아보니 진우가 제 캐리어를 꺼내고 있었습니다. 저 캐리어는 제가 회사 다니던 시절 한번 출장 가면서 큰맘 먹고 산 가방이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며 손잡이 가죽은 벗겨졌고 한쪽 바퀴는 완전히 부러져 있었습니다. 바닥에 내려놓자 가방은 비스듬히 기울어진 채 덜컹거렸습니다. 유라가 캐리어를 제 앞으로 밀었습니다. 아버님, 짐은 여기 다 넣어놨어요. 자주 입으시는 옷, 당뇨약, 혈압약, 세면도구도 챙겼어요. 혹시 더 필요하신 건 나중에 또 가져올게요. 저는 캐리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이른이 넘도록 살아온 제가 이 네모난 가방 하나에 전부 들어간 것 같았습니다. 옷 몇 벌, 약 봉지 몇 개, 낡은 수첩 하나. 진우야. 제가 불렀습니다. 예, 아버지. 여기가 대체 어떤 곳이냐? 진우는 대답하기 전에 먼저 골목 양쪽을 둘러보았습니다. 마치 누가 듣고 있을까봐 두려워하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아버지 모실 수 있는 데를 여기저기 알아봤습니다.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요양원은 너무 비쌌습니다. 병원은 아버지께서 싫어하시니까 아는 사람 통해서 잠깐 지내실 수 있는 곳을 소개받았습니다. 다음 말을 잊지 못하고 시선을 피하자 이번에는 유라가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아버님도 아시잖아요. 요즘 저희 형편, 대출이자에 애들 학원비에 생활비까지 숨이 막힙니다. 아버님 모시고 살다 보면 서로 예민해지고 말도 험해지고 솔직히 저희가 너무 지쳐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떨어져 지내면 서로 눈치도 덜 보고 숨을 좀 돌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 말이 전부 거짓은 아니었습니다. 함께 살면서 서로 상처 주고받은 날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 풍경과 그 말이 당연한 조합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철문 옆을 바라보았습니다. A 사용지 한 장이 테이프로 붙어 있었습니다. 김남훈 어르신 도착하시면 안으로 모셔주세요. 연락처 김진우. 제 이름과 아들의 글씨가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그 종이를 보고 있자니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짐 도착 안내문 같았습니다. 짐이 도착했으니 안으로 들여보내달라는 부탁. 그래서 나는 이제 여기 있는 거냐? 제가 묻자 진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잠깐만, 정말 잠깐만 여기 계시는 겁니다. 제가 상황 정리되면 다시 모시러 오겠습니다. 또 잠깐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길게 이어지는 이별이 잠깐만이라는 말로 시작될 때가 많습니다. 진우야, 제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나는 내가 짐이 되지 않으려고 평생 살아왔다. 내가 어릴 적에는 내가 나를 슈퍼맨이라고 부를 때도 있었다. 그런데 결국 이렇게까지 와버렸구나. 아버지, 그런 말씀 마세요. 진우가 급히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잘못하신 게 없습니다. 다 제 탓입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어떻게든. 그 말을 들으면서도 제 귀에는 다른 의미로 들렸습니다. 조금만 시간만 벌자. 유라가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가야 해. 애들 학원 끝날 시간이야. 애들이 전화할 거야. 손주들, 할아버지 하며 현관으로 뛰어나오던 아이들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캐리어 손잡이를 꽉 쥐었습니다. 진우야, 예, 아버지. 너는 오늘 이 골목을 평생 잊지 말 거라. 내가 내 아버지를 어디에 내려놓았는지 언제까지나 기억하고 살아라. 진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버지. 그 말은 골목 안에서 흩어졌습니다. 진우가 차로 돌아가고 유라도 따라 탔습니다. 차 문이 닫히는 소리가 골목에 울렸습니다. 엔진 소리가 다시 켜지고 헤드라이트가 잠시 저를 비추었다가 옆으로 돌아섰습니다. 붉은 미등이 골목 모퉁이를 돌아 사라질 때까지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차가 사라져도 한동안 캐리어 손잡이만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서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귀와 손끝이 얼얼해질 즈음 철문 옆 초인종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누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기댈 수 있는 곳은 이 문 안쪽뿐이었습니다. 손가락으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낡은 기계 안에서 거친 소리가 나더니 안쪽으로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잠시 후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철문이 안에서 조금 열리고 문틈 사이로 젊은 여자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26쯤 되어 보이는 얼굴,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눈빛은 생각보다 따뜻했습니다. 혹시 김남훈 어르신이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오늘 하루 동안 제가 들은 말들 중 가장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예, 제가 김남훈입니다. 철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어르신. 밖에서 오래 계시면 얼어버리십니다. 일단 안으로 들어오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골목에 찬 공기가 조금은 덜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캐리어를 끌며 조심스럽게 문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이 낡은 창고가 저를 짐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불러줄 첫 번째 장소가 될 거라는 것을. 창고 안은 생각보다 따뜻했습니다. 군데군데 구멍난 벽 틈으로 바람이 조금씩 들어오긴 했지만 천장에 매달린 오래된 형광등 아래 전기난로 하나가 붉게 달아오르고 있었고 벽 한쪽에는 접이식 침대 2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여기가 제가 자는 자리이고요. 그 젊은 여자가 말했습니다. 어르신은 이쪽 침대 쓰시면 됩니다. 난로 쪽이라서 그래도 좀 덜 추우실 거예요. 고맙습니다. 저는 자연스레 존댓말이 나왔습니다.
제가 뭐라고 불러드리면 되겠습니까? 윤다인이라고 합니다. 그냥 다인이라고 부르세요. 다인은 제 캐리어를 침대 옆에 내려놓으며 웃었습니다. 웃음은 밝았지만 눈 밑에는 깊은 피로가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아버님 아니, 어르신. 짐 풀어놓으시고 라면이라도 하나 드실래요? 오늘 많이 추우셨죠? 어르신, 오늘 하루 동안 저를 가장 따뜻하게 부른 호칭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실례 좀 하겠습니다. 다인은 작은 인덕션 위에 냄비를 올리고 라면과 파, 달걀 하나를 꺼내더니 손 빠르게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이 저는 침대 옆에 앉아 캐리어를 열었습니다. 옷 몇 벌, 약 봉지, 면도기, 손수건 몇 장, 그리고 그 사이에 끼어 있는 낡은 수첩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내가 손때 묻힌 그 수첩이었습니다. 그때는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아직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어르신, 드세요. 다인이 웃으며 라면 그릇을 내밀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라면 위에 달걀 노른자가 반쯤 익어 떠 있었습니다. 고맙네. 얼마 만에 누가 끓여주는 라면을 먹어보는지 모르겠네. 젓가락을 들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집에서 같이 살 때에도 라면은 제가 끓이는 일이 더 많았습니다. 진우와 아이들이 먹을 분량을 먼저 끓이고 남은 국물에 물을 더 부어 제 그릇을 따로 만들곤 했습니다. 아버님 아니, 어르신. 다인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기 오기 싫으셨죠? 그 말은 너무도 솔직해서 오히려 듣기 편했습니다. 그렇다고 거짓말하면 내가 나를 너무 속이는 것 같겠지. 저는 웃어 보였습니다. 그래도 문 열어주고 따뜻한 라면 내어주는 곳이라면 어디라도 견딜 수 있을 것 같네. 다인은 잠시 제 얼굴을 바라보다가 불이 켜진 라디오를 힐끗 돌아보았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지직거리는 잡음만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이게 며칠째 이렇네요. 고장 난 것 같아요. 아침마다 틀어서 뉴스 듣는 재미가 있었는데 요즘은 소리도 안 나요. 다인은 라디오를 톡톡 쳐보았습니다. 그러나 소리는 여전히 잡음뿐이었습니다. 잠깐,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일어섰습니다. 그거. 잠깐만 내가 한번 봐도 되겠나? 어르신이요. 다인이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이런 거도 보실 줄 아세요? 나는 40년 동안 이것보다 훨씬 복잡한 회로를 수없이 들여다본 사람이네. 저는 라디오를 조심스럽게 뒤집었습니다. 나사를 풀고 뒷판을 열었습니다. 녹슨 부분, 끊어진 배선, 납땜 자국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손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오래된 습관처럼 선 하나를 다시 끼우고 낡은 납땜 자리를 확인하며 조심스럽게 눌렀습니다. 딸깍. 다시 뚜껑을 닫고 전원을 켰습니다. 잠시 잡음이 나다가 흐릿한 음악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옛날 트로트 한 구절이었습니다. 와, 다인이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어르신. 진짜 대단하시네요. 이거 완전히 고장 난 거였는데 그냥 쓰레기랑 같이 버리려고 했거든요. 아직 쓸만한데. 버리기는 아깝지.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공장에 있을 때는 이것보다 훨씬 복잡한 회로를 그린 적도 많았네. 도면 그리고 시험하고 시제품 만들어보고. 그럼 어르신이 만드신 제품도 있어요? 다인이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창고 한켠 오래된 고철더미 사이를 뒤졌습니다. 그러다 작고 낡은 전자계산기 하나를 찾아 꺼냈습니다. 계산기 뒤를 돌려보니 익숙한 회사 이름이 보였습니다. MADINKUREA 1987
대진전자부품. 이 회사 초창기 모델 회로 설계는 저는 계산기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했지. 다인의 눈이 더 커졌습니다. 어르신, 그럼 그냥 공장 직원이 아니라 진짜 개발자셨던 거예요? 개발자라는 말은 좀 거창하고 저는 쓸쓸히 웃었습니다. 그냥 도면 그리고 납땜하고 시키는 대로 밤새워 일하던 사람이지. 그때 저는 제 손이 얼마나 귀한 일을 했는지 잘 몰랐습니다. 저는 그저 기술 있는 공장 사람 정도라고만 생각했습니다. 40년 뒤에 그 일이 제 인생을 구하는 열쇠가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날 밤 라디오에서는 오래된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담담한 가사가 낡은 스피커를 통해 번져나왔고 우리는 오래된 라디오 앞에 앉아 조용히 라면을 먹었습니다. 어르신, 다인이 말했습니다. 저 사실 여기 처음 올 때도 무서웠거든요. 여기 오는 어르신들 얘기 뉴스에서도 가끔 보잖아요. 버려졌다, 짐 취급받았다는 이야기들. 그래서 저도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여기 오는 분들은 최소한 제 눈에는 짐이 아니라 사람으로 보자고요.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을 울렸습니다. 고맙네. 저는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그 말. 오늘 하루 중에 제일 고마운 말이네.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서로를 짐이 아닌 사람으로 보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건지도 모르겠다. 창고 밖에는 겨울 바람 소리가 계속 들려왔지만 창고 안에는 오랜만에 사람 사는 온기가 있었습니다. 창고 안에는 햇빛이 반절밖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밤새 바람이 세게 불어서인지 철문은 몇 번씩 삐걱였고 저는 깊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인이 아침 라면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작은 냄비를 바라보며 저는 문득 누군가가 끓여주는 따뜻한 국물을 언제 마지막으로 먹어봤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어르신, 조금만 기다리세요. 금방 됩니다. 다인의 목소리는 늦은 새벽까지 일한 사람의 피곤함이 묻어 있었지만 그 속에는 짜증이 없었습니다. 저는 주변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벽에는 오래된 시계가 걸려 있었고 한쪽에는 고장난 선풍기, 라디오, 전기밥솥, 여러 시대가 뒤섞인 듯한 낡은 전자제품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다인 양, 네, 어르신. 여기는 보통 어떤 분들이 드나드나. 다인은 젓가락을 잠시 멈추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사람들이요. 고물 팔러 오는 분들, 잠깐 몸 누일 데가 필요해서 오는 분들, 그리고 저 같은 사람도 있고요. 자네 같은 사람. 다인은 미소를 지으려다 입술만 살짝 떨렸습니다. 사연 있는 사람요, 어르신. 그 말 속에는 그녀가 말하지 않은 많은 이야기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철문 밖에서 낯선 목소리들이 들렸습니다. 여기 맞습니까? 김남훈 씨 계신 곳이? 다인이 깜짝 놀라 냄비를 잠시 내려놓았습니다. 또 왔네. 누가? 어젯밤에도 왔어요. 어르신 찾는다고 하는데 이상해서요. 저는 순간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진우가 벌써 찾으러 왔을까? 아니면 무슨 문제가 생긴 걸까? 다인이 철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문 밖에는 2명의 구청 직원이 서 있었습니다. 노란 조끼에 도시계획과라고 적힌 패치가 붙어 있었습니다. 여기 김남훈 어르신 계십니까? 저는 순간 마음이 얼어붙었습니다. 설마
혹시 내가 뭘 잘못한 건가? 다인이 뒤를 돌아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르신. 구청에서 찾으시는데요. 저는 조심스레 문 쪽으로 걸었습니다. 제가. 김나문입니다만. 직원 한 명이 종이 몇 장을 확인하더니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 예. 저희 구청에서 재개발 구역 조사 때문에 나왔습니다. 옛 공장 부지 사용 실태 파악 중이라서요. 혹시 이 주소 맞으신가요? 직원이 내민 종이에는 제가 예전에 다니던 공장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예. 제가 그 근처에서 오래 일했지요.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일단 확인만 받으러 온 겁니다. 혹시 연락처 남겨주시면 추후 절차 안내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은 공손하게 인사하고 떠났습니다. 문이 닫히자 다인이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상하죠? 뭐가 말인가? 구청 직원이 어르신 이름을 2번이나 찾으러 오다니요. 여기 사실 거의 아무도 안 오는 곳이에요. 저랑 어르신 빼고는. 저는 말없이 앉았습니다. 구청에서 나를 찾는다. 공장, 재개발, 사용 실태, 머릿속에서 몇 년 전 들었던 이야기들이 흩어져 있다가 서서히 하나로 이어지려는 듯 어렴풋이 움직였습니다. 설마 그 땅이 아직도 그때였습니다. 구석에 쌓여있던 라디오 하나가 갑자기 우르르 쓰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다인이 놀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이고, 저거 완전 부서졌네. 저는 자연스레 그 라디오를 들어 뒷판을 열었습니다. 손이 알아서 움직였습니다. 다인은 제 행동을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낡은 배선을 잡아 부러진 납땜 자리를 확인하고 다시 연결했습니다. 딸깍. 순간 라디오에서 희미한 잡음이 들리다가 옛날 트로트 음악이 부드럽게 흘러나왔습니다. 다인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르신, 이거 완전히 고장 난 거였는데 어떻게 하신 거예요? 저는 민망해서 웃어넘기려 했습니다. 예전에. 이런 거 좀 만졌지. 별건 아니네. 별거 아니요. 이거 고칠 사람 없어서 여기 쌓아둔 거예요. 어르신, 전자제품 만지시는 거 프로세요? 저는 잠시 침묵하다가 라디오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한쪽 구석에 있던 낡은 전자계산기를 들었습니다. 이거. 국내 처음 모델이지. 계산기 뒷면에는 작게 새겨진 글씨가 있었습니다. MADIN KUREA 1987 대진전자부품. 내가. 이 모델 회로 설계. 조금 참여했었네. 다인의 눈에 놀라움과 존경이 동시에 떠올랐습니다. 어르신이 개발자셨어요? 개발자라는 말은 거창하네. 그냥. 도면 그리고 납땜하고 시키는 대로 열심히 하던 사람이었지. 다인은 전혀 그런 표정을 짓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제가 다시 고개를 들었을 때 조용히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제가 잘못 봤네요. 뭘 말인가? 어르신은 짐이 아니에요. 누가 어르신을 그렇게 생각했던 건지 몰라도 어르신은 사람을 살리는 손을 가진 분이에요. 그 말에 제 가슴이 묵직하게 울렸습니다. 평생 누군가에게 이런 말을 처음 들어본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나는 어쩌면 오랫동안 짐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하지만 이 따뜻한 순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바로 다음 날 창고를 뒤흔드는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창고 밖에서 갑자기 자동차 문 닫히는 소리가 쿵 하고 크게 울렸습니다. 다인이 창문으로 밖을 내다보고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어르신, 이번엔 작업복이 아니고 정장 입은 사람이 2명인데요. 저도 다가가 밖을 바라봤습니다. 흰색 SUV 차량 2대, 문이 열리자 정장을 말끔하게 갖춰 입은 사람들이 서류 가방을 들고 내리고 있었습니다. 구청 직원들은 노란 조끼 입고 종이 몇 장 들고 왔지만 이번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정장 재질부터 신발 광택, 들고 있는 가방의 로고까지 회사 사람들이다. 딱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인이 불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 사람들 그냥 온 사람들 아니에요. 저는 마음 한쪽이 조금 더 불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 중년 남자가 정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이곳 김남훈 어르신 계십니까? 저는 조심스레 앞으로 나섰습니다. 제가 김남훈입니다. 그 남자는 바로 서류 가방에서 명함을 꺼내며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아,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LD벨롭 개발본부 부장 박도현이라고 합니다. 명함 위에는 반짝이는 기업 로고가 박혀 있었습니다. 마이너스 국내 5대 개발사. 저도 TV에서 이 회사 이름을 많이 들었지만 그 회사 사람이 저를 찾아올 일은 없다고 평생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어르신, 잠시 자리 좀 괜찮으실까요? 저희가 설명드릴 것이 있어서 이렇게 찾아뵙게 됐습니다. 저는 다인과 눈빛을 주고받고 천천히 창고 안쪽 테이블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LD벨롭 개발본부 부장 박도현은 가방에서 여러 장의 서류를 천천히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등기부등본, 감정평가서, 도시계획 변경안, 보상 예정 목록, 종이들이 한 장씩 탁탁 테이블에 놓일 때마다 제 심장이 조금씩 요동쳤습니다. 어르신, 혹시 이 주소 익숙하십니까? 그가 내민 서류 맨 위에 주소, 서울시 구수색동산 31-12. 제가 예전에 40년 가까이 일했던 그 공장 터였습니다. 예. 제가 일하던 공장입니다. 박도연 부장은 조심스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르신. 어르신 성함이 이 주소의 토지 소유자 명단에 정식으로 올라 있습니다. 제 귀가 순간 멍해졌습니다. 제가요?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꼭 어르신을 만나야 했습니다. 다인은 숨을 삼켰습니다. 어르신, 땅이 있으셨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평생 그 공장에서 월급 받아 가족 먹여 살리는 것만 생각했지. 그 땅과 제 이름이 연결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 땅은 회사 땅이었지 않나? 제 생각을 읽은 듯 박도연 부장이 서류 한 장을 제 앞으로 밀었습니다. 토지 소유 상태 개인 명의, 소유자 김남훈, 등록 연도 1987년, 용도 공장 및 부속 창고. 저는 이런 걸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어르신. 당시에는 문서 정리가 정확하지 않은 사례가 많아서요. 특히 중소기업이 부지를 개인 명의로 등록하고 회사에서 사용하는 경우가 그 시대에는 흔했습니다. 저는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해야? 그때였습니다. 박도연 부장이 천천히 서류 더미에서 가장 중요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마치 폭탄을 내려놓듯 조용히 테이블 중앙에 올려놓았습니다. 종이 한 장,
하늘색 도장이 찍힌 정식 감정평가서였습니다. 그 종이 위에 제가 평생 본 적 없는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박도연 부장이 그 숫자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현재 이 토지는 재개발 1차 구역에 배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어르신께서 받으실 예상 보상액은 200억, 200억 원, 0이 몇 개인지도 순간 세지 못했습니다. 제 눈에는 그저 먹먹한 공백처럼 보였습니다. 다인이 손으로 입을 막고 숨조차 쉬지 못했습니다. 저는 종이에서 시선을 떼지 못한 채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평생 공장만 다녔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박도연 부장은 고개를 숙여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르신께서 이 공장 부지 최초 설계와 전기회로 기초 작업을 맡으셨다고 기록되어 있더군요. 그 시절 작은 회사들은 공로자에게 보상 대신 지분을 조금 나누어 주거나 토지 일부를 명의로 등록해 주는 사례가 종종 있었습니다. 제 숨이 목에 걸린 듯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런 거 기대하고 산 사람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어르신. 그래서 다음 단계를 차근차근 안내드리러 온 겁니다. 라디오 트롯 음악 소리가 창고 안에 잔잔히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기계의 윙하는 진동음도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평생 살아오면서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벅찬 감정이 가슴 한가운데서 올라오는 것을 억누르려 했습니다. 이게 정말 나라고? 평생 남들 밑에서 시키는 일만 하며 살았는데 내 이름으로 된 땅이 이렇게 큰? 하지만 그 순간 제 앞을 스쳐 지나간 얼굴 하나가 있었습니다. 진우, 아들이 나를 내려놓고 갔던 그 밤 철문 옆 바닥에 덩그러니 놓인 캐리어. 상황 나아지면 모시러 오겠습니다. 그 말, 저는 천천히 서류 위 숫자를 또 바라보았습니다. 200억. 이 숫자는 기쁨보다 먼저 분노가 앞섰습니다. 그 아이는 혹시 이걸 알고 있었던 걸까? 알고 있었으니까 나를 적이다? 제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다인이 제 표정을 살피며 조용히 손등 위에 따뜻한 손을 올렸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저는 그 손의 온기를 느끼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인 양, 네, 이게 무슨 의미인지 나는 아직 잘 모르겠네. 다인의 눈이 살짝 젖었습니다. 어르신, 평생 성실하게 사신 분이 제대로 대가 받으시는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흔들렸습니다. 저는 다시 서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어느 결심이 천천히 다져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200억이라는 숫자가 적힌 감정평가서를 테이블 한쪽에 조심스레 밀어두고 난 뒤였습니다. 다인이 라디오를 꺼놓아 창고 안은 조용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무렵 철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툭, 툭, 툭. 가볍지 않았습니다. 망설임과 긴장이 섞인 노크였습니다. 다인이 먼저 나가 문틈 사이로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곧 눈을 크게 뜨고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어르신, 진우 씨예요. 제 심장이 한번 크게 내려앉았습니다. 문이 열리자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었지만 어깨가 축 늘어져 있었고 신발에는 먼지가 잔뜩 묻어 있었습니다. 진우는
저를 보자마자 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제가 늦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래. 왔구나. 진우는 창고 안쪽까지 들어오며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전기선, 고물 라디오, 낡은 선풍기, 벽지 사이로 들여오는 바람. 그 아이는 이 풍경을 보고 얼굴이 일그러지는 것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여기서 지내셨어요?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진우는 입술을 깊게 깨물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말은 공손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눈은 저를 보지 못했습니다. 바닥, 벽, 천장, 창밖. 시선은 도망치듯 계속 움직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만 일어나서 앉아라. 우리는 창고 한쪽 나무 상자 위에 마주 앉았습니다. 진우는 손등을 무릎에 붙이고 고개를 숙인 채 힘겹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제가 요즘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 아버지 모시는 게 싫었던 게 아니라 정말 가정 형편이 어려웠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집에 계시면 저도 마음이 편치 않았고 저희가 아버지께 짐이 될까봐 그게 너무 두려웠습니다. 저는 그 말이 그 아이의 진심인지 아니면 그가 하고 싶은 명분인지 아직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대신 한 가지는 확실히 보였습니다. 그 아이는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다. 그 숨김은 말투가 아니라 손끝에서 먼저 보였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계속 떨리고 있었고 꼭 쥐고 있는 서류 가방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저는 조금 더 조용히 말했습니다. 진우야, 네, 아버지. 오늘 왜 온 것이냐? 그 질문에 진우의 어깨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아버지 모시러 왔습니다. 갑자기? 네, 아버지. 이곳이 불편하실 것 같아서요. 아무리 형편이 어려워도 아버지를 혼자 두는 건 제가 너무 불효한 짓이었습니다. 그 말 하나 너무 늦은 메아리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그 아이의 눈을 봤습니다. 그 눈에는 미안함과 죄책감이 아니라 불안이 먼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진우야. 네? 구청 직원이 어제도 왔다 가고 오늘도 왔다가 갔다. 진우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구청이요? 그 아이는 드라마 속 연기자처럼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눈빛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구청 얘기를 들었구나. 그렇게 말하는 듯 했습니다. 그래. 재개발한다고 뭐 좀 물어보고 갔다. 아, 그렇군요. 재개발이요. 아, 그런 게 있었네요. 그 말 속에서도 아들은 한 번도 제 눈을 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아이의 흔들리는 손을 보았습니다. 손등 위에 핏줄, 손가락 떨림, 가방을 쥐는 미세한 압력,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 두려워할 때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진우야. 혹시 그 땅에 대해 알고 있었느냐? 진우는 숨을 깊게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고개만 천천히 들었습니다. 그 눈에서 가장 먼저 보인 감정은 미안함이 아니라 겁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입술을 떨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 대사는 너무 늦게 나온
연기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래. 모른다면 괜찮다. 진우는 그 말에 더 당황한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지금이라도 아버지를 모시고 가겠습니다. 저는 아들이 내민 손을 일부러 잡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짧게만 말했습니다. 됐다. 아버지? 나는 여기 좀 더 있어야겠다. 진우는 그 말을 듣자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아버지? 여기가 나한테는 불편하지 않다. 아버지, 제발 그러지 마시고요. 집에 같이 가요. 제가 진짜 잘할게요. 그때였습니다. 다인이 창고 안쪽에서 작게 소리쳤습니다. 어르신, 아까 그 서류, 그거 어디 놓으셨어요? 진우의 눈동자가 그 말 한마디에 번쩍 빛났습니다. 서류요? 그 아이는 순간적으로 창고 안쪽을 둘러봤습니다. 서류, 구청, 재개발, 모든 단어가 진우의 마음속에서 하나로 이어지는 듯한 눈이었습니다. 저는 그 반응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래, 너는 알고 있었구나.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진우야. 오늘은 이만 돌아가라. 아버지 왜요? 제가 뭐 잘못했습니까? 저는 그 아이의 어깨에 가볍게 손을 올렸습니다. 나중에 이야기하자. 그 말은 곧 너는 내가 아는 줄 몰랐겠지 라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진우는 계속 말을 잇지 못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그 아이의 등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문 밖으로 나가기 전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부드럽게 던졌습니다. 진우야. 네? 집에 가거라. 갈 길이 아직 많지 않느냐? 그 말에 진우의 어깨가 눈에 띄게 떨렸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말없이 돌아섰습니다. 철문이 닫히고 발걸음 소리가 골목 끝으로 사라지는 동안 저는 가만히 앉아 제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아이의 떨리는 손, 그 아이의 불안한 눈, 그 아이의 어색한 변명, 그리고 마음속 깊이 아주 작은 확신이 떠올랐습니다. 저 아이는 이미 알고 있었구나. 진우가 떠나고 난 창고 안은 이상할 만큼 조용했습니다. 다인은 제가 조금 전부터 말이 없어졌다는 걸 알았는지 조심스럽게 라면 그릇을 치워두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가 떠난 문을 한참 동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내가 모르는 무슨 일이 이미 시작된 것은 아닐까? 이런 불길한 생각이 가슴 깊은 곳으로부터 서서히 올라왔습니다. 그때 캐리어가 바람에 밀려 살짝 움직였습니다. 철문 틈으로 들어오는 바람이 캐리어 손잡이를 눌러 가방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다가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 여기 온 첫날. 이 가방은 아이가 스스로 챙겨서 내려놓았지. 그때는 아무 의미 없이 지나쳤던 행동이 지금은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저는 캐리어 앞으로 다가가 천천히 지퍼를 열었습니다. 구석에 넣어둔 양말, 약봉지, 손수건 아래에
종이 한 장이 낡은 상태로 접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종이를 펼치는 순간 제 손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얀 A4 종이 위에 선명하게 찍힌 글씨, 부동산 등기부 등본 열람 영수증, 열람 주소 수색동산 31-12, 소유자 김남훈, 열람인 김진우, 열람일 2023년 3월 15일. 그 아래 열람 비용 700원이 파란색 잉크로 찍혀 있었습니다. 그 흔한 영수증 한 장이 지금 제 눈앞에서는 폭탄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종이를 든 손을 잠시 쥐었다 폈다 반복했습니다. 진우가 목구멍에서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2년 전부터 알고 있었구나. 제 목소리가 스스로 들어도 낯설게 들렸습니다. 다인이 불안하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그게 뭐예요? 저는 쉽게 말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그저 종이를 다인에게 조용히 내밀었습니다. 다인은 종이를 읽고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어르신, 이건 2달 전도, 2주 전도 아닌 정말 2년 전이에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렇구나. 등 뒤에서 바람이 스며드는 듯한 찬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내 아들이 나한테 말하지 않았던 이유가 저는 말을 계속 잇지 못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한 가지 진실이 서서히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나를 내려놓을 때 이미 알고 있었다. 저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종이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품에 안고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래. 그 아이는 나를 데려올 생각이 처음부터 없었구나. 2년 전 PC방. 어둑한 PC방 조명, 사람들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 게임 캐릭터들이 뛰는 소리, 그 한가운데 진우는 헤드셋도 쓰지 않고 화면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모니터 화면에는 부동산 사이트가 띄워져 있었습니다. 소유자 김남훈, 추정 보상가 약 200억 가능성 재개발 1차 구역 포함. 진우의 얼굴은 기뻐해야 할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놀람, 불안, 두려움, 욕심, 모든 감정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그때 옆자리에서 유라가 나타났습니다. 여보, 여기서 뭐해? 진우는 급히 창을 내리려다 손이 떨려 창이 제대로 닫히지 않았습니다. 유라는 화면 일부를 보고 표정을 굳혔습니다. 여보, 이거 시아버님 땅이에요. 진우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유라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 이거 아버님께 말씀드려야 하는 거 아니야? 잠시 후 진우가 굳은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나중에 그 한마디로 모든 것이 결정된 듯 했습니다. 유라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혹시 걷잡을 수 없게 될까봐 두려운 거야? 진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마우스를 천천히 움직여 창을 닫았습니다. 화면 검게 꺼진 모니터에 진우의 얼굴이 흐릿하게 비쳤습니다. 그 얼굴에는 욕심과 두려움이 똑같은 농도로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수첩을 들고 있는 것처럼 종이를 꼭 쥐고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다인이 제 옆에 조심히 걸터 앉았습니다. 어르신, 이건 어르신 잘못이 아닙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네. 다인 양. 내 잘못이 많네. 다인이 놀라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르신 잘못이 어디 있다고 그러세요? 저는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내 아들이 힘들게 사는 걸 보면서도 제대로 의논도 하지 못한 것. 그 아이가 두려워하고 흔들리는 걸 내가 알아채지 못한 것. 내가 그 아이를 제대로 알고 있었다고 말하기가 어렵구먼. 다인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어르신, 그건 부모라서 그래요. 부모들은 자식 잘못한 것도 다 자기 탓으로 돌려요. 저는 말없이 종이를 보다가 천천히 다인에게 말했습니다. 다인 양. 이 종이 여기 있었다는 건 다인이 대신 말했습니다. 진우 씨가 어르신 캐리어에 넣고 간 거네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숨을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그래. 그렇구먼. 들키기 전에 없애려 했던 걸까? 아니면 아버지에게 말하려다 못한 걸까? 제 마음속에서는 어떤 감정이 먼저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배신, 슬픔, 연민, 부끄러움. 하지만 한 가지는 명확하게 느껴졌습니다.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는 순간이 온 것이다. 저는 다인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다인 양. 네, 어르신. 내일 구청을 다시 찾아가 보세. 다인은 놀란 듯 눈을 크게 뜨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이어 말했습니다. 이제는 확실히 알아야겠네. 내가 모르는 나의 이야기들을. 창고 안에 낡은 라디오가 다시 울림을 냈습니다. 트로트 멜로디가 아주 잔잔하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음악을 들으며 마음속으로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이제는 나도 더 이상 짐으로 살지는 않겠다. 그리고 그 종이를 가슴에 천천히 넣었습니다. 창고 안의 불빛은 밤이 깊어지며 조금 어두워졌습니다. 라디오에서 조용인 트로트가 흘러나오고 다인은 씻은 그릇을 말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캐리어를 다시 열어 옷가지를 정리하려고 손을 넣었다가 손끝에 닿는 낯익은 감촉을 느꼈습니다. 작고 얇은 하지만 40년의 시간을 품고 있는 그 수첩. 제 아내가 늘 가방 안에 넣어 다니던 갈색 가죽 수첩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수첩을 꺼내 들었습니다. 빛바랜 겉면, 모서리가 닳아 하얗게 벗겨진 가죽, 그리고 표지 구석에 작게 새겨진 글귀. 남훈 씨에게. 그 순간 숨이 잠시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의 목소리가 바람 사이로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여보, 당신한테 줄 게 있어서요. 제가 그 수첩을 펼치자 첫 장에는 아내의 필체가 몇 줄 적혀 있었습니다. 남훈 씨, 이 글을 읽을 때쯤이면 저는 아마 곁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때도 저는 당신 편일 겁니다. 저는 손등으로 눈을 한번 훔쳤습니다. 정옥이. 제 목소리가 누군가의 손에 잡힌 듯 작게 흔들렸습니다. 다인이 제 표정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아내의 손글씨가 더욱 힘있게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이 너무 고생만 하면서 살까봐 제가 조금 준비해둔 게 있어요. 아래 주소를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그 아래에 볼펜으로 꾹꾹 눌러 쓴 주소. 수색동산 31-12. 그 주소를 보는 순간 제 손이 스스로 떨렸습니다. 바로 재개발 2차 구역 감정가 300억이 나온 그 주소였습니다. 저는 믿기지 않아 페이지를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여보. 이걸 언제? 다인은 숨을 삼키며 속삭였습니다. 어르신, 그 주소. 어제 우리가 다녀온. 저는 끝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SH 태그 8-2 수첩 마지막 쪽 아내의 고백. 마지막 페이지를 펼치자 아내의 글씨가 조금 더 흔들려 있었습니다. 남훈 씨, 당신은 제가 아는 사람 중에 가장 성실하고 가장 착한 사람입니다. 당신이 아무 말 없이 묵묵히 살아준 그 세월이 저는 너무 고마웠습니다. 당신이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도록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을 해두었어요. 이건 당신이 받아야 할 월급입니다. 우리 가족의 가장으로서 40년 동안 못 받은 그 월급을 제가 이렇게라도 챙겨두고 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 언젠가 당신이 진짜로 외로울 때 이 수첩을 펼쳐주세요. 저는 그때도 당신 곁에 있을게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저는 수첩을 꽉 쥐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여보. 눈물이 수첩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다인은 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제 손등 위에 자기 손을 올렸습니다. 어르신, 아내분. 정말 멋진 분이셨네요.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정옥이는 평생 자기 몫을 다한 사람이었네. 아파도, 참고, 힘들어도, 끝까지. 그리고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내가 제가 짐이라는 말 듣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저를 지켜주었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다인과 함께 구청 부동산 정보센터를 다시 찾았습니다. 직원이 컴퓨터를 조회하더니 잠시 놀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 주소는 재개발 2차 구역입니다. 다인이 숨을 삼켰습니다. 그 보상액은 얼마인가요? 직원이 화면을 돌려 보여주었습니다. 감정가 약 300억 원. 소유자 김남훈. 소유권 변경일자 2016년 3월. 증여자 박정옥. 증여. 자네. 보았나? 다인의 눈가도 금방이라도 젖을 듯 했습니다. 어르신, 이건 어르신 아내분 이름이죠? 저는 말을 잇지 못한 채 그 화면을 바라만 봤습니다. 아내가 자기 이름으로 있던 땅을 제가 모르게 제 이름으로 바꿔놓았다는 사실. 그것도 병원에 누워 몸이 점점 약해져 가던 그 무렵에 직원이 조용한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어르신, 이런 경우 많지 않습니다. 보통은 자식분들께 넘기시는데 이건 배우자분이 마지막 배려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잠시 의자에 앉았습니다. 정옥이가 나를 지켜준 거였구먼. 회색빛 복도 창문 맞은편에서 햇빛이 희미하게 들어오고 간호사가 지나가는 발소리만 들립니다. 아내는 병상에 누워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남훈 씨, 왜? 당신, 나 없으면 어떻게 살려고 그래요? 그런 말 마. 누가 먼저 가고 그런 게 어디 있나? 아내는
미소를 지으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 아들. 요즘 힘든 거 당신도 알잖아요. 그래서 내가 더 걱정돼. 정호가 당신이 그 아이한테 짐이 되면 안 돼요. 당신은 그런 분 아니에요. 그리고 아내는 힘겹게 우리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약속해요. 당신은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겠다고. 그 약속이 지금 이 순간 제 가슴을 쥐어 흔들었습니다. 구청을 나와 창고 앞 벤치에 앉았습니다. 해가 지는 노을이 창고 지붕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저는 수첩을 꺼내 가슴에 올렸습니다. 여보, 바람이 수첩의 끝을 살짝 흔들었습니다. 당신 말이 맞았소. 나는 짐이 아니었소. 평생 스스로 짐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당신이 마지막까지 날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갔구먼. 제 눈에서 한 방울 더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고맙소. 정호가 다인이 제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어르신. 응. 이제 어르신 인생 다시 시작해봐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러자. 다인 양. 우리 둘 다시 시작해보자고. 저는 수첩을 꼭 쥐고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노을은 아내가 주는 마지막 편지처럼 조용하고 따뜻했습니다. 엘디벨롭 본사 로비는 여전히 고급스러운 조명 아래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대리석 바닥은 제 발자국을 담담히 비추었고 동쪽 통유리 너머로는 바다가 둥글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제가 이곳에 처음 왔던 날, 제 아들은 이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진우는 그 자리에서 동일한 자세로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깊게 숙여 있고 두 손은 꼭 모아 진동하듯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다시 찾아뵙습니다. 저는 그 아이로부터 두 걸음 정도 떨어진 곳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래, 진우야. 제 목소리는 어제보다 더 단단했습니다. 진우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다 알았습니다. 아버지 이름으로 된 땅도, 보상액도 300억, 그리고 200억. 저는 말없이 그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정말 아버지를 버리려고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저희가 너무 힘들어서 감당할 자신이 없어서 아버지를 모시고 살면 제가 더 망가질 것 같아서. 저는 그 말의 진심을 더 이상 믿지는 않았지만 그 아이가 마지막으로 남긴 인간적인 흔적 정도로 듣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머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아버지,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 말에는 미안함과 후회, 그리고 욕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진우야, 네, 너는 왜 그날 나를 그 골목에 내려놓고 갔느냐? 진우의 어깨가 작게 흔들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지. 아니, 그 말 말고 왜 그랬느냐? 진우는 입술을 떨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때 아버지를 짐이라고. 마지막 단어를 제대로 끝맺지 못한 채 그 아이는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짐이라고 생각했느냐? 제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아이의 떨림을 조용히 받아주는 억양이었습니다. 진우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그 아이의 눈물을 처음으로 정면에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한 발 앞으로 나갔습니다. 진우가 움찔하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 앞에 서류 봉투를 내려놓았습니다. 어제 가져왔던 그 갈색 봉투, 재산 분할 및 상속 포기 확인서, 진우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버지, 이건 도대체.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진우야.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진우의 눈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정말입니까? 그래. 나는 부모니까. 부모가 어떻게 자식을 버리겠느냐? 진우는 그 말에 안도의 숨을 내쉬다가 제가 이어서 말한 다음 문장에서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내 인생을 다시 너에게 맡기지는 않을 것이다. 진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버지, 무슨 말씀을. 나는 짐이 아니다. 진우는 그 말에 고개를 들고 저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아이는 그 말의 무게를 이제야 이해하는 듯 했습니다. 진우야. 네, 너는 나를 짐이라고 생각했지만 내 아내는 죽기 전에 나를 지키기 위해 300억짜리 땅을 내 이름으로 남겨두었다. 진우의 눈이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나는 이제서야 알았다. 내가 짐이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평생 지켜야 할 사람이었다는 것을. 저는 진우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 천천히 무릎을 굽혔습니다. 주변 직원들이 놀라며 이 장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진우는 당황하여 몸을 뒤로 빼려 했지만 저는 손을 들어 그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진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제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넌 이제 내 인생을 선택할 권리가 없다. 저는 상속 포기 확인서를 진우 앞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진우야. 나는 너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다. 대신 너도 내 삶을 흔들지 말아라. 아버지, 그럼 제가 정말로 아무것도 못 받는 겁니까? 저는 고개를 조용히 끄덕였습니다. 그래. 너는 이미 너를 선택했고 나는 이제 나를 선택한다. 그 말은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순간 로비 입구에서 누군가 저를 불렀습니다. 어르신, 다인이 숨을 헐떡이며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다인은 저를 보자마자 말했습니다. 어르신, 구청에서 연락 왔어요. 재개발 2차 구역 확정됐답니다. 로비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누군가 중얼거렸습니다. 저분 500억 넘었다는 그분 맞네. 진우는 그 소리에 고개를 돌려 다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저를 보았습니다. 저는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 다인 양. 가자. 네, 어르신.
제가 돌아서자 진우가 급히 제 손목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제발 다시 한 번만 생각. 저는 그 손을 부드럽게 빼냈습니다. 가거라, 진우야. 그 말은 부드럽고 정중했지만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의 선언이었습니다. 해질 무렵의 바다는 잔잔하게 일렁이며 붉은 빛을 하늘에 비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강화도 외곽의 작은 바닷가 집 앞마당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흰색 목조로 지어진 집, 문턱은 낮게, 창문은 크게 햇빛이 잘 들도록 설계된 아담하고 따뜻한 집이었습니다. 제 등 뒤에서 바닷바람이 천천히 불어왔습니다. 여러분, 이 집은 원래 제가 살려고 준비한 집이 아닙니다. 아내가 제가 짐이라는 말에 상처받지 않도록 남몰래 준비해 두었던 두 번째 선물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건 아내의 수첩 마지막 페이지에서였습니다. 저는 문을 살며시 열었습니다. 집 안은 아직 새집 특유의 나무 향기가 났습니다. 벽 쪽에 놓인 작은 액자 하나, 그 속엔 아내가 웃으며 저를 바라보던 옛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프레임을 하얀 손으로 쓸어보았습니다. 여보, 이곳은 당신이 나를 위해 남겨준 마지막 자리였군요. 나는 이곳에서 새롭게 다시 살아보려 합니다. 어르신, 뒤에서 들려오는 밝은 목소리. 돌아보니 다인이 장바구니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다인, 어르신 저녁 준비해 왔어요. 생선이 오늘 특히 싱싱하더라고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다인 양. 이젠 일하지 않아도 된다 했는데. 다인, 일이 아니라 함께 먹으려고요. 어르신 혼자 드시면 반찬이 금방 상하잖아요.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아이도 나처럼 버려졌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서로를 짐이라고 부르지 않았기에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작은 식탁? 그 위에 따뜻한 찌개, 바삭하게 구운 생선, 그리고 다인이 직접 담근 열무김치가 놓였습니다. 바람이 창문을 울릴 때마다 방 안에는 은은한 국물 향기가 퍼졌습니다. 다인, 어르신, 이 집 정말 좋네요. 그래. 살다 보니 바람이 참 좋다. 여기서 앞으로 어떻게 지내실 거예요? 저는 조용히 창밖의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는 내가 이제 스스로 정할 거네. 누구의 짐도 아닌 나의 인생으로. 다인은 그 말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때였습니다. 테이블 위에 둔 제 휴대폰이 진동을 울렸습니다. 보니 손녀 민지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이사 가셨다고 들었어요. 저는 괜찮으신지 궁금해요. 그 아래엔 굉장히 조심스레 찍은 하트 하나가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바라보며 한참이나 말이 없었습니다. 다인이 묻습니다. 어르신, 손주인가요? 그래. 아직 아이들은 나를 버리지 않았구먼. 다행이에요. 저는 그 문자를 보며 새삼스럽게 깨달았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버려도 누군가는 나를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 누군가를 위해서라도 나는 앞으로의 나를 단단히 세워야 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난 뒤 저는 바닷가 모래사장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노을이 바다와 하늘을 같은 색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아내의 수첩을 쥐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수첩의 모서리를 살짝 흔들어 페이지가 넘겨지려는 듯 바스락거렸습니다. 저는 수첩을 가슴 위에 올려두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어 참 다행입니다. 저는 한때 제가 누군가에게 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그랬듯, 다인이 그랬듯, 그리고 제 손주가 그랬듯 누군가는 언제나 우리의 존재를 짐이 아닌 사람으로 기억해 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제 얼굴을 스치며 따뜻하게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도 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를 짐이라고 부르지 않는 순간, 그때부터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으며 이곳에서 다시 살아가려 합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구독자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편하게 나눠주세요. 이 아름답고 따뜻한 사연이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신다면 여러분의 일상에도 기분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